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최백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통계청이 6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어요. 예.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세부 측면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개선세가 점차 뚜렷해졌다. 이렇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평가를 했는데 6월의 고용 동향, 실제로 취업자 수가 2.2% 증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15세 이상 대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준을 말씀하신 건데요. 네. 지난해 그러니까 취업자가 한 2,705만 5천 명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이제 올해 이제 58만 2천 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58만 2천 명이 지난해 전체 취업자 2,705만 5천 명 대비해서 2.2%라는 얘기죠. 예. 네, 이렇게 취업자 수가 2.2% 증가한 건데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취업자 규모도 이제 중요로 하고요. 네. 취업자 규모가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고용률 같은 경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를 가지고 있냐를 나타내는 게 고용률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15세 이상, 이제 OECD에서는 15세에서 64세로 이렇게 고용 통계를 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과거 시대에 그러니까 사실은 산물이에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한 65세 이상 되게 되면 되게 이제 연금 받고 퇴직하고 이러던 시절인데, 네. 요즘은 선진 국가들도 다 퇴직 연령이 계속 조금 미뤄져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좀 더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입을 좀 더 만들어 놓으려고 퇴직을 좀 미루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15세 이상 이제 전체 일할 대상을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축에서 내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15세 이상으로 보게 되면 고용률이 61.3%입니다. 네. 61.3%인데 이게 이제 지난해보다는 한 0.9%포인트 증가한 건데요. 네. 아직 2019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코로나 재난 이전인 2019년 6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아직도 0.3%포인트가 아직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취업률, 고용률, 취업자 수하고 고용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개 차이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 네. 15세 이상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일자리를 가지고 있냐는 이제 그 인구 중에서 네. 그게 이제 지금 764만 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전체 인구 중에서 한 61% 정도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 네. 2,700여 명이고 61% 정도가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예. 지금 보니까 지난 3월부터 1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취업자 수가 3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런 발표가 났는데 그러면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 고용 지표는 보통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지만이 소득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1분기에 우리나라 이제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GDP는 코로나 재난 이전 수준을 이미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넘어섰거든요. 네. 넘어섰는데 일자리로 보게 되면 아직 2019년 수준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아,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경제 성장률도 계속 상향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 하는 이유가 자기한테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게 체감을 하려면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 특히 이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지만이 일반 네. 사람들은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체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일자리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코로나 재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굉장히 그 분야별로 연령층별로 굉장한 편차가 심해요. 네네. 그러니까 업종들도 보게 되면은 코로나 재난 이전 수준을 회복한 분야도 있고, 근데 그렇지 못한 분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네네. 여전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핵심 산업인 제조업 같은 경우도 아직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습니다.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의 수출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도매, 소매, 음식, 숙박업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같은 핵심 산업도 아직 그러니까 2019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고용 동향, 뭐 실제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라고 했지만 2019년 수준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거고, 그렇죠. GDP는 회복을 됐지만 일자리는 그럼 아직 어렵기 때문에 체감하는 경기가 나아진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연령층하고 뭐 산업 분야별 나뉜 게 또 살펴봐야 된다고 하셔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15세에서 29세 이 청년층 취업자 수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전보다 20만 9천 명이 증가해서 2000년 7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이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되게 취업자가 증가하게 되면 되게 60세 이상이 되게 이제 그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그 연령층이기 때문에 그 60세 이상이 되게 주도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계속 그랬죠. 그래서 공공 일자리 그렇죠. 네, 낮은 일자리다 이렇게 질이 낮은 일자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청년층, 우리나라는 청년층을 15세에서 29세로 봅니다. OECD에서는 15세에서 24세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 군복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29세까지 확대해서 보는데 말씀하셨듯이 15세에서 29세가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한 20만 9천 개 정도가 증가를 한 거예요. 취업자가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그 실업률도 보게 되면 청년층 같은 경우는 실업률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오히려 2019년 수준보다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양적인 측면 속에서는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재난 이전 수준을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회복이 된 거고요. 고용률도 이제 그러니까 그때 수준을 넘어섰고요. 다행스러운 건 그래서 청년층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거는 좋은 현상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청년들이 그렇다면 얼마나 그러면 이제 행복해 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년층 이제 지금 사실상 실업률도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실업률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실업률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3.8% 이 정도쯤만 안 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별로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은 좀 더 일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뿐이 그 가질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취업으로 가니까. 그렇죠. 취업이 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거든요. 뭐 임시직, 단기 취업 이런 걸 반복하면 그만큼 취업률은 늘어나는 거지만 질적으로는 떨어지는 거고 만족도도 떨어지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이제 포기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이게 실업자는 안 잡히거든요. 흔히 구직 담념자라고 하는. 그렇죠. 취업 포기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너무 적은 이제 그런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구직 담념자 같은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실업자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따로 이제 추계를 내기도 해요. 내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2019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기는요. 구직 단념자가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좀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여전히 그래도 한 24% 정도를 그러니까는 전체 그러니까 한 4명 중에 1명 정도가 여전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업자 군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질적인 측면 속에서는 이제 그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말씀을 해주셨는데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양적인 측면에서의 증가고 질적인 면에서는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40대 취업자도 좀 보면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에 5년 7개월 연속 계속 감소하다가 드디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요. 이게 이제 대개 30대, 40대가 그 취업자가 계속 줄어드는 이런 특징을 보였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구가 이 연령층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은 기본적으로 취업자가 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요. 이제 그런데 40대에서 올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2,000명, 많지는 않지만 12,000개가 일자리가 증가한 걸로 나왔어요. 1년 전에 비해서요. 1년 전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여전히 근데 이제 그 고용률을 보게 되면 근데 이제 고용률을 이럴 땐 봐줘야 되거든요.
고용률이 77.7%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76.9%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1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죠. 네. 한 0.8%포인트요. 네. 그런데 2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 2년 전에는 78.5%였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한 0.8%포인트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런 점에서 30대, 40대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모든 연령층이 다 일자리 중요하겠지만은, 네. 30대, 40대가 되게 고용률이 높은 연령층인데, 가장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그렇죠. 연령이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는 2년 전 수준을 아직도 밑돌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여전히 그러니까는 그 많은 이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 입장 속에서 볼 때는 경기 회복을 아직 이제 체감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지금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조사 결과 같은 걸 보면 수출 큰 폭으로 늘었다. 이런 기사들은 많이 보는데 고용 동향을 봤을 때 왜 그런 기사들에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없었는지가 느껴지네요. 알 수 있게 된 건데. 그렇죠. 또 양질 일자리로 생각하는 임금 근로자 가운데서 이 상용 근로자 수가 32만 명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좋은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크게 볼 때 이제 일자리들을 이제 임금 근로자하고 비임금 근로자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네. 남한테 고용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임금 근로자인 거고,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자영업자처럼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비임금 근로자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임금 근로자를 이제 크다랗게 통계청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요. 상용 근로자, 그다음에 임시직, 일용직 이렇게 나눕니다. 네. 나누는데 상용직 일자리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개 이제 그동안에 이 일제 취업자 증가를 주도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아직도 이제 이것도 좀 충분치 않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임시직 일자리 좀 회복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어려운 일자리가 이제 일용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용직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개 이제 임시직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이제 고용계약 기간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경우인데, 네. 상용직은 1년 이상 고용계약 기간이 지속되는 경우고요. 네. 근데 일용직은 말 그대로 이제 하루하루 단위로 이렇게 가니까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일용직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일용직이 감소하고 다른 상용직이 증가한다면 좋은 시그널 아닌가요? 그렇죠. 이 임시직, 일용직이 그러니까는 줄어들고 상용직으로 다 가면 좋은데, 네. 상용직에서 흡수하는 정도가 충분치가 않다는 거죠. 일용직이 주는 거에 비해서 상용직이 느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비임금 근로자, 소위 말 자영업 했던 사람들, 네.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자영업을 이제 그러니까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만 이제 폐업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상용직 일자리가 과거에 보게 되면 막 50만, 60만 개씩 증가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상용 근로자가 한 30만 개 정도, 2만 개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러니까는 이 경기가 좋을 때 코로나 재난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상용 근로자 증가의 규모는 아직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둔 자영업자 수도 전년 대비 8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2019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해 줄어드는 거는 네. 그나마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라는 근데 지금은 이제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자영업자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제 말 그대로 자기 혼자 영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자영업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 8만 3천 개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1년 전에 비해서요. 네. 근데 이게 2년 전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요. 2년 전하고 비교하게 되면 한 27만 개, 25만 개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 거죠. 근데 이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이 채용을 포기하고 네. 자기 혼자 혹은 가족 노동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영업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죠. 인건비라도 줄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원을 둘 만큼 가게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형편이 그렇죠. 되지 않아서 본인이 힘들어도 내 몸으로 다 하거나 임금을 줘도 되지 않아도 되는 가족들을 함께 하거나 이런 걸 보면 경기 회복은 멀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4차 대유행이 지금 3분기부터 지금 7월 달부터 시작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6월 달 고용 지표거든요. 네. 6월 달은 그러니까 4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좀 그래도 이렇게 이게 좀 풀고 좀 완화가 되는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점점 나아지나 했을 딱 그 시기죠. 그래요. 그런데 네. 이제 7월 달부터 지금 그러니까 7월 달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8월 달까지 지금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3분기가 지금 그러니까 올 여름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지금 최악 상황으로 내몰릴 수가 있어요. 네. 그동안에도 한 1년 6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이제 그러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요. 경기가 다시 살아나도 다시 이게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빚더미에 많이들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게 폐업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지금 쓰러지기 전에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신 게 이렇게 예. 아예 무너지기 전에 이 골든타임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재난지원금이라도 얼른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경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2조 원 이거를 국가 신용등급을 생각을 해야 된다. 국채 상환에 써야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쓰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어떻게 제가 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서는 좀 사실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해가지고 다시 기사를 검색해보고 그랬는데요. 네. 근데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예상되는 GDP가 기재부에서 예상하는 예상하는 게 한 2,041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2조 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0.1%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 소득이니까 2,041조가 넘는 나라에서 2조 원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냐, 이건 사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지난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요. 정부가 그러니까는 국회에다 보고한 게 있어요. 네. 보고한 게 43.9%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그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네.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GDP가 많이 증가했어요. 지난해요. 네.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니까는 43.8%가 분이 안 되더라고요. 43.9%가 아니라 43.8%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2조 원 줄이게 되면 딱 이게 43.8%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2조 원을 그러니까 투입하지 않아도 43.8%인데 그 43.8, 0.1%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쓰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0.1% 차이로 신용등급이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전혀.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증가 추세에 있을 때는요. 네. 계속 이제 그러니까 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을 때는 이제 그걸 이제 경계하겠지만은 네. 지금 우리나라가 40%대라는 것은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러니까는 국민들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겁박하는 게 아니냐 한쪽에서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이 절약해가지고 국채 상환하는 2조 원이라는 것으로 국가 채무비를 낮추는 게 이미 낮아져 있다 이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그 GDP를 보게 되면은 그거에 따르게 되면은 이미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 안 해놓고 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는 것은요. 교수님께서 항상 우리나라 국채 비율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더 빚져도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저도 이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를 듣고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이번에 재난지원금 얘기는 할 때마다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에게만 주려는 이유로 나머지는 다 소득이 줄었는데 상위 20%만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도대체가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네. 지금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요. 제가 이제 이건 통계청에 들어가게 되면요. 누구나가 이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통계청 들어가서 가계소득이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클릭해서 들여다보면요. 네. 전체 가계소득을 보게 되면은 5분위별로 그러니까 이제 하위 20%부터 상위 20%까지 쭉 다섯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네. 다 거기에 이제 올라가져 있어요. 그럼 보게 되면요, 그걸 보시게 되면은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상위 20%만 한 28만 원이 감소했어요, 소득이요.
그러니까 상위 20%만 소득이 증가했다는데 정반대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정반대되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자영업자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겠는가 또 이 생각 해봐가지고 네. 자영업자만도 들여다봤어요. 네. 근데 자영업자 가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이 그 하위 계층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요. 네. 상위 계층이 가장 적게 증가를 했어요. 자영업 가구도. 그럼 이 상위 20%만 늘었기 때문에 이 말은 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온?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 도대체가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했는지 네. 그게 좀 제가 납득이 안 가서 도대체 이 얘기를 왜 꺼낸 건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그 김부겸 총리도 이제 그러니까는 국회 나와서 얘기를 한 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소위 고소득자들한테는 그러니까는 고소득자한테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게 과연 정당하냐 이런 이제 그 뉘앙스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거를 계속 강조하려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통계 수치도 안 보고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굉장히 좀 너무 좀 놀랬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통계청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지금 소득 하위 8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려 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는 팩트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반대기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가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본인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일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후보 중에 한 분은 25만 원 주는 거를 그럼 재정이 걱정되면은 20만 원씩만 줘가지고 20만 원씩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뭐 더 지출 안 해도 되니까는 계산해 보니까는 네. 이렇게 하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분은 80%에서 양보할 뜻이 없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시는가. 이게 좀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어쨌든 간에 선별을 끝까지 방어하고 싶은 거예요. 방어하고 싶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너무 오버해가지고 오늘 같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실수가 나온 거예요. 네. 상위 20%만 지금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제가 그래서 상위 20% 중에서 자영업자는 이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임금 근로자들만도 따로 봤어요. 네. 상위 20%만요. 네. 임금 근로자는요 상위 20%에서 한 50만 원 정도가 소득이 감소했어요. 상위 20%만요. 그럼 그 어떤 분류를 봐도 20% 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설명이 안 되어져요. 그 지난 1년치 거를 다 합해서 또 계산해봤어요. 네. 그래도 안 돼요. 뭔가 있겠지 하면서 교수님이 찾아봤는데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것도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가 그냥 근거 없이 얘기했겠냐 해가지고 네. 제가 다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봤어요. 네. 근데 근거 없는 전혀 이야기였어요. 맞지 않는 얘기를 하셔다 보니까 네. 예?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선별을 그러니까 집착하시다 보니까는 좀 오버하신 게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 선별을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고집 피우는 이유가 네. 이제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은 왜 저렇게 국회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저렇게 여당 같은 데서는 당론으로 그러니까 다준원 방향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가 이게 이제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요. 네. 제가 이유는 그 얘기는 여러 번 했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예. 알겠습니다. 관피야, 모피야 때문인 거고. 알겠습니다. 하나 끝으로 잠깐만 여쭤보면요. 예. 지금 2022년 최저임금이 5% 올랐잖아요. 5.1% 예. 올라서 9,160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혹시 자영업자분들한테는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고용률이나 이런 게 확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과도 한 부분이에요. 네. 대통령이 원래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는 그것을 못 지키게 됨으로써 그러니까는 사실 사과까지 했지요. 네.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요. 네.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니까 연평균 한 7.4%로 올랐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7.2%뿐이 안 올랐어요. 네.
결과적으로 볼 때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적게 올리면서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비난과 비판은 많이 들으신 거죠. 이 부분 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씁쓸한 부분인데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여전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여전히 OECD에서 가장 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들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요.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여전히 위기 상황이고 특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인건비 압박이 클 수밖에 없죠. 지금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실은요, 제가 이거는 늘 얘기를 하고 있던 건데, 임금 부분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임금으로 올렸을 때 타격 보는 게 당연하다고요. 타격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소위 말해서 소사업장들 같은 경우들도 보게 되면 다 지금 최저임금 수준에서 다 고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올렸을 때 그 부분 타격을 받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있잖아요. 임금을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걸 올리려면 그분들의 다른 부분을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방송에서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그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채가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자율 같은 경우를 좀 이제 그러니까 낮춰준다든가 한 1% 정도만 낮춰줘도요.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쪽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 부담을 낮춰주든지 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아니면 저임금 받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소득을 어떻게 보전을 해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하게 되면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네, 되면 네. 그 노동계에서는 이거 가지고도 불충분하다고 하면서도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은 굉장히 힘들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네. 문제인 거죠.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계경제다 최백은 교수였습니다.